네, 방구선의 출발 새 아침 3부 시작합니다. 박성배 변호사 그리고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미궁에 빠지는 국내 3세 여아 사건 이거 좀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 경찰이 산부인과 170여 곳 압수수색했다 이런 얘기 들렸는데 보니까 이런 저인망식 압수수색도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보니까. 박성희 변호사님. 이 경찰이 구미 외에도 인근 지역을 포함해 170여 곳의 산부인과를 압수수색 실시했지만 아직까지는 뚜렷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사실 경찰이 건강보험공단 급여 내역 조회만 해봐도 산부인과 진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 굳이 압수수색까지 진행한 이유는 비급여 진료 기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출산 사실을 숨기고 싶은 석 씨가 비급여로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고 현재로서 추정되고 있는 출산 시기인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 혹여나 타인 명의로 진료를 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사실 산부인과 입장에서도 압수수색 영장 없이 구체적인 진료 내역을 제공하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조치는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 만약 타인 명의로 진료한 정황이 있다면 이때는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 산모와 아이들을 역으로 추적해 나가는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상당히 고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을 펼쳐 나가야 하거든요. 이 조치조차도 마다하지 않는 이유는 그만큼 관련된 정황을 금방 발견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석 씨가 지난해 말 휴대전화를 바꾸는 바람에 이 통신사를 통해서 최근 1년치 통신기록은 확보했습니다. 이 통신기록은 누구와 전화통화를 주고받았는지 누구와 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 이 정도만 확인할 수 있을 뿐이고 정작 수사에 필요한 기간 동안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화를 나눴는지는 핸드폰 자체를 통해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는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경찰로서는 이 압수수색 자료를 바탕으로 광범위한 주변인 조사를 통해서 발품을 팔 수밖에 없습니다. 발품을 팔아서 결국 유의미한 정황들을 추가로 발견해내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승 의원님. 네네네. 혹시 혈액형 얘기 좀 들으셨습니까? 네네. 어제 단독 기사가 하나 올라왔는 걸 봤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띠는 걸까요? 제일 처음에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가 다 다를 수 있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죠. 지금 나와 있는 혈액형을 기준으로 경찰이 발표한 내용을 고려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김 씨가 이제 전 남편하고 이제 아이를 출산을 했다는 것은 산부인과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아이 혈액형 우리가 보통 O형하고 A형하고 결혼하면 나올 수 있는 혈액형이 O형 아니면 A형밖에 나오지 않는 그 생물 시간에서 배웠던 혈액형 분류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혈액형 분류법상 김 씨와 김 씨 남편 사이에서 태어날 수 없는 혈액형이 지금 나왔다라는 게 경찰 쪽에서 밝힌 내용이에요. O형이나 A형이 아닌 다른 B형. 다른 형. 제가 이제 O형, A형은 예를 들었는 것이고. 그렇죠. 결국 경찰에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김 씨와 김 씨 전 남편 사이에 태어났을 때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라는 걸 아는 시점을 김 씨로부터 아니면 국가수로부터 아니면 산부인과로부터 받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추론할 수 있는 한 가지는 김 씨 입장에서는 전 남편과 관련된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 또한 외도에 의해서 태어난 아이고 외도에서 의해 태어난 아이라면 이제 김 씨와 전 남편 사이에서 불화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아이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느냐, 즉 바꿀 필요가 있었지 않았느냐. 그때 특시로부터 나온 아이는 김 씨와 김 씨 전 남편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혈액형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결국 김 씨와 석 씨가 조심스럽지만 공모를 해서 아이를 바꾸어치는 게 아닌가라는 정황이 어제 이제 뉴스와 단독 기사에서 나왔는데요. 아직 경찰에서는 정확하게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결국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지만 석 씨 아이가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인지 김 씨 아이가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인지는 경찰이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결국 추론해보면 김 씨와 김 씨의 남편 사이에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 그걸 김 씨가 알고 결국 어머니에게 부탁을 해서 어머니가 석 씨가 낳은 아이를 바꾸어치게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되면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김 씨와 석 씨는 분명히 공모했다. 그 공모도 단순한 공모가 아니라 범죄 전체를 대상으로 공모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예, 이 혈액형 이 사안은 공모 쪽으로 또 수사를 포커스를 맞춰가는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네 보니까. 네네. 박 변호사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 뉴스 기사가 사실이라면 범죄가 발생한 시기와 정황과 관련된 상당히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혈액형 조사는 이미 애초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석 씨가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석 씨를 상대로 실제로 아이가 나왔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하고 김 씨의 경우에도 아이 바꿔치기와 관련해 이미 기소가 이루어져 살인 아동 학대에 대해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별개의 범죄 사실이기 때문에 이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나갈 수가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경찰이 수사를 해 나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이 정황에 대해서는 석 씨나 김 씨가 어떻게 해명을 해서 돌파를 해 나갈지가 상당히 의문이긴 합니다. 바꿔치기에 더더군다나 이 바꿔치기에 석 씨와 김 씨 모두가 공모했다는 중요한 정황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 상황에서도 이 대구지검 김천지청 검찰에서요. 그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 또 유전자 검사 다시 의뢰했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걸 봐야 되겠습니까? 이게 참 제일 이 사건을 보면서 답답한 게 국민 여러분께서 과학적 증거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석 씨의 진술, 김 씨의 진술에 더 침착하셔서 이게 다른 여러 가지의 어떤 오해가 있는 이야기들, 도저히 과학적으로 납득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돌고 있는데요. 결국 석 씨는 사실 경찰 쪽에서 나온 그 브리핑을 보면 세 번째 DNA 검사에서 정말 당신 아이의 DNA 당신과 맞다면 나는 이 범죄를 자백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도 세 번째 DNA 검사가 일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부인하니 도저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굉장히 당황스러웠다라고 하고 경찰 쪽에서는 국립과학수사원이지만 이제 검찰 쪽에 들어가면 대검찰청 이제 포렌식 센터라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둘 다 국립기관인데 국가기관인데요. 그래서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석 씨를 구속 송치받았기 때문에 검찰에서 수사하는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그러면 기관을 달리 평가를 해서 국립수사연구원에서도 똑같이 DNA가 나오고 대검찰청에서 똑같이 DNA가 나온다면 석 씨한테 조금 더 압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거 봐라. 경찰 쪽에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수사기관의 검사에서도 똑같다고 나오고 대검찰청에서도 똑같이 나온다면 이건 당신 아이가 맞다라고 석 씨에게 한 번 더 강력하게 이제 그 사건에 대한 사실을 물어볼 수 있는 개연성을 또 만들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두 양기관 신뢰도는 차이가 없어요. 사실 국가수나 그다음에 대검찰청이나 똑같이 대한민국 최고의 검사기관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석 씨에 대한 정신 감정이라든지 아니면 또 거짓말 탐지라든지 이런 분야 쪽의 수사도 이건 또 하면 좋지 않겠냐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왜 이거 안 되고 있을까요? 이거는요? 사실 석 씨를 이야기를 해본 검사나 아니면 우리가 프로파일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석 씨의 멘탈리티, 즉 어떤 사이키아트리한 정신과적이나 그다음에 정신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범죄를 부인하고 있는 아니면 언론에는 해리성 장애라 그래서 일시 기억을 조금 가지지 못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사실 그거는 경찰이나 검찰 쪽에서 충분히 피해자 신문 조사를 하면서 그 부분을 확인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그다음에 거짓말 탐지기는 언론에서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경찰 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통 거짓말 탐지기는 첫 번째 이게 신체에 대한 인격에 대한 침해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아마 석 씨가 일단 동의하지 않았다라는 점과 그 정신 상태가 굉장히 스테이블해서 쉽게 말해서 A라는 사람에게 당신이 남자입니까? 당신이 여자입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객관적인 사실을 몇 개 묻고 여기에 나와 있는 그래프를 가지고 거짓말을 이제 하는지 안 하는지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 특히 상황이 굉장히 그걸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언스테이블, 그냥 불안정했기 때문에 애당초 거짓말 탐지기를 할 수 없었다. 이게 아마 경찰 쪽 브리핑 이야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면 DNA 검사와 그다음에 거짓말 탐지기 중에 무엇이 더 과학적 증거 기반에서 확실하냐? 당연히 DNA 검사겠죠. 그러면 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하느냐라고 이제 물어본다면 DNA는 그 DNA 그 샘플을 추출해서 국가수라든가 대검에서 확인하는 거지만 거짓말 탐지기는 사람의 신체에 직접 이렇게 장치를 부착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받아내는 거기 때문에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더 무리가 있는 그런 당사자는 더 당황스럽고 충분히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 진술의 확인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서 보통 강력범죄에 있어서 범행을 부인할 때 그 거짓말 탐지기를 통해서 스스로 자기가 자기 스스로 거짓말을 하는 걸 깨닫게 하고 진술에 대한 신빙성, 그 진술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러한 어떤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두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방금 들으신 것처럼 시원하게 풀어내는 토론사이다 시간입니다. 여의도 중계석. 자,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함께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른 의원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민주당의 서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님 전화로 연결 지금 되어 있습니까? 예, 아직 안 되어 있군요. 예, 잠시 뒤 연결되면 다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서른 의원님. 네. 자, 서울시장 선거 지금 이제 어제 시작됐습니다. 운동이. 그렇죠. 근데 지금 서로 사실 이걸 보통 언론에서는 그냥 네거티브라고 하는데 박영선, 오세훈 후보 서로 MB 황태자, 독재자, 아바타 서로 공격하는데 이런 여론전 어떻게 지보고 계십니까? 근데 오세훈 후보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독재자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네? 아니 독재자라면 우리 현대 정치사에서 전두환, 박정희를 독재자라고 청하는 거야 정리가 돼 있습니다만은.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반열에 들어간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 말은 이 문재인 대통령을 독재자로 그런다면은 거꾸로 박정희와 전두환은 독재자가 아니다 이 얘기가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오세훈 후보가 지금 우리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독재자로 규정하는 거는 자기 혼자 생각이죠. 그 자기 생각을 얘기하면 다 세상에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지나친 어리석음이고 그리고 억지죠, 억지. 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본인에게 하나도 도움될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문표 의원님 전화 연결되셨습니까? 나와 계십니까? 아니 방송에 연결한다고 그쪽에서 끊어놓으니까 방송이 일방통행이 됐는데 죄송합니다.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세훈 후보 MB의 황태자다 박영선 후보를 문재인 독재자 아바타다 하는데 이제 이렇게 저질스러운 중상모략의 선거는 좀 중단했으면 좋겠고요. 예. 이제 뭔가 생산적인 좀 선거를 그리고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시장 선거를 이렇게 중상모략 저지를 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이라도 이 선거를 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 서울 시민 국민들이 알아야 되고 이게 다 아시지 않습니까? 권력형 성추행으로 비롯된 선거인데 저는 박영선 후보께서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여성의 대표고 또 여성이 당한 요번에 추행 문제는 대국민 사과를 한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런 선거는 다시 치르지 않기 위해서 보완 대책을 마련하는 게 저는 상책이라고 봐요. 이런 성추행이라든지 선거법 문제로 인해서 시장을 보궐선거할 경우에는 후보를 안 낸다든지 아니면 비용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과 시민들에게 피해를 덜 가는 방안을 지금 정책적으로 내놓고 서로 따지고 논쟁을 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서 열까지 전부 이렇게 추억의 중상모략으로 시작해서 이걸로 끝나니까 참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 공격 쟁점들 좀 구체적으로 보려고 했는데. 잠깐만요. 예, 서른 의원님.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예. 이
뭐 보궐선거가 됐든 아니면 어떤 선거가 됐든 간에 선거는 기본적으로 정책으로 대결하는 이런 선거로 좀 진화가 돼야 한다 생각해요. 예. 지금 우리 정치가 보면은 상대방을 그냥 금집내는 식으로만 이렇게 정치를 해오는데 그건 좀 낮은 수준의 정치라고 볼 수밖에 없죠. 정치는 기본적으로 네거티브를 하는 쪽이 있기 때문에 선거를 할 때는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긴 하지만 가능하면은 정책적으로 대결하는 이런 쪽으로 가야 한다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오세훈 후보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대통령을 독재자로 그리고 정신 나간 대통령 뭐 이런 막말을 합니다. 이거는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오세훈 후보가 뭐 표 얻기 위해서 중도 이미지를 강화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 그렇게 안 봐요. 이분이 오세훈 후보가 정말로 정광훈 목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정광훈 목사하고 같이 다니면서 유시하고 하는 걸 보면은 막말 선동하는데 일각견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분을 뭐 중도 인물이라고 이렇게 평하는 건 정말 엉터리입니다. 예. 자, 이제는 네거티브의 이 선거 방법을 지향하자는데 우리 뜻을 같이 하면은 그걸로 우리가 좀 새로운 정책을 내놓고 같이 해야 됩니다. 자꾸 꼬리를 물고 이걸 다시 되치기 하면은 이 근본의 우리 취지 얘기가 또 엇박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정책 선거로 가야 되고 왜 선거를 해야 되느냐는 건 분명히 알고 선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왜곡돼서 중상모략으로 끝나는 거는 이거는 쌍방에 다 좋지 못한 선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요. 이 선거 이유가 이제 사과에 대해서는 박영선 후보가 충분히 사과했습니다. 사과했기 때문에 사과를 아니 뭐 여러 번 사과를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당에서도 맞죠. 뭐 얼마든지 사과했습니다. 여러 번 사과했고. 그래서 오세훈 후보도 자기가 그렇게 대통령에 대해서 뭐 정신 나간 대통령이니 독재자니 이렇게 표현한 부분에서는 진정하게 사과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고 정책 대결로 나가야 되지. 자기가 옛날에 한 얘기는 다 덮어두고. 예, 알겠습니다. 얘기 되겠습니다. 네네. 자,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그 뭐 LH 사태 뭐 원주격이다 내곡동 또는 뭐 도쿄 아파트 얘기 서로 좀 뭐 공방을 좀 펼치고 있는데 이것 조금 그럼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 서로 각 후보의 정책이지 않습니까? 좀 보죠. 그러면 일단 박 후보 쪽에서는 그 당선되면 뭐 전체 서울 시민들한테 10만 원씩 지급하겠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지금 사실 오세훈 후보 쪽에서는 뭐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냈어요 보니까 돈표 리스트라고. 이 공방은 좀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이거 먼저 서른 의원님 먼저 말씀 주시죠. 저는 오세훈 후보가 자신이 10년 전에 서울시장에서 물러났잖아요. 예. 물러날 때 무상급식 주민투표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물러났거든요. 예. 근데 그때 지금 일반화돼 있습니다. 무상급식이라는 말조차도 없죠. 당연히 학생들에게 이 밥을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때 오세훈 후보는 왜 학생들한테 돈을 받고 뭐 이 급식을 하느냐? 돈을 안 받을 사람은 안 받아야 되지만 돈을 내야 할 사람은 내야 한다. 이런 논리를 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학교 애들이 돈 받고 안 받고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걸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그리고 그게 시민들에게 서울 시민이 안 받아주니까 결국 사퇴하고 말고 이 보궐선거를 하게 됐던 건데 그때 오세훈 후보도 보궐선거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돈 10만 원 돌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준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거 돈 10만 원씩 주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10만 원을 이 스마트폰에 입력시켜가지고 돈을 직접 쓰는 게 아니고 스마트폰을 통해가지고 이 10만 원씩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경제를 불러일으키는데 크게 도움이 되죠. 우리가 1차 재난지원금을 줄 때 10만 원씩 줬는데 그게 우리 경제를 일으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시장에 가서 그 효과를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이 포퓰리즘이라고 이렇게 몰아치는 오세훈 후보는 이게 습관성인 것 같아요. 그때 무상급식 때 당해보면서도 또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건 내 오세훈 후보가 생각이 좀 짧아도 한참 짧다 이런 생각을 해요. 같이 동의를 하면서 같이 하자 해야 되는데. 이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시장 선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비중을 갖고 있는 선거인데 우리가 지금 추경 4차를 오고 재난지원 4차를 엊그저께 통과시켜서 국가의 재정이 지금 말할 수 없이 어렵습니다. 거기다 코로나가 또 겹쳐 있고 그런데 서울시장 나오는 분이 10만 원씩 주겠다? 그러면
오세훈 후보가 또 50만 원 주겠다 하면 이게 선거가 되겠어요? 이게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이렇게 포퓰리즘으로 아무리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민주당이 어렵다 해서 그냥 전부 돈으로 해결하겠다고 해서 돈으로 표를 산다고 한다면은 서울시가 문제가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다가 선거를 할 게 아니라 종전에 얘기한 대로 내가 시장이 되면은 뭘 하겠다라는 것을 정책적으로 시민에게 복지 문제라든지 건강 문제라든지 사회 환경 문제, 교통 문제 이런 거를 좀 이야기를 하는 어떤 민주당의 집권당으로서의 후보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전부 돈 푸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서울시가 돈이 그렇게 지금 따놓고 줄 만한 형편이 됩니까? 내가 설명드릴게요. 그거는 잘못하고 계시는데. 여기 들어보세요. 그래서 어떤 명분으로 이걸 포장을 해서 자꾸 미사용으로 쓴다 하더라도 10만 원 선거 앞두고 준다는 거는 표를 사기 위한 행위지 이게 무슨 선의의 정책입니까? 그건 모르고 하는 소리고요. 마세요.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모르고 하시는 말씀인데 서울시 지난해 세입이 당초 예상보다 많아가지고 약 4조 원 정도의 세계 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이게 이제 법정 전출금 빼고 통화안정기금 빼고 하면은 1조 3천억 정도의 여유자금이 생깁니다. 거기 1조 3천억 중에서 이 10만 원씩 주면 한 1조 원 정도 들어가는데 1조 원 주고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재정적으로 오히려 균형을 이루는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딱 맞는 정책입니다. 이거야말로 지금 이 상황에 맞춰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정책 중에 가장 적절한 정책이 박 후보가 지금 내세우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걸 무슨 뭐 포퓰리즘이니 본인들 50만 원씩 준다고 얘기하세요. 따지면 되죠. 아무리 문제를 정책은 말입니다. 앞두고 돈 10만 원 준다는 거는 제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지. 이거는 더 이상 변명을 해도 되질 않아요. 사회 보시는 분 좀 네네. 이 부분은 서른님 좀 더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홍 의원님 말씀하시죠. 이 부분은 정책으로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으로 냈습니다. 그러면은 오세훈 후보도 이걸 정책으로 받든지 아니면은 그 정책에 나도 동의한다. 아니면 나는 뭐 말씀대로 50만 원 주겠다 하든지 해보세요. 그럼 50만 원 주는 그게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토론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서울시민이 판정하면 될 거 아닙니까? 적어도 이 박영선 후보가 10만 원씩 주겠다라는 것은 서울시 수입과 지출을 놓고서 생각할 때 딱 맞는 정책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내놓은 거예요. 오세훈 후보도 정책을 내놓으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홍 의원님도 말씀하십시오. 저는 대풀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은 것은 이 근본이 잘못된 걸 갖고 우리가 거기 따라가 갖고 잘된 데 못되는 논쟁 자체가 좀 부끄러운 거예요. 선거는 정정당당히 치러야 되는데 돈 풀어갖고 이기겠다는 놈 선거가 이게 지금 60년 되니까 무슨 고무신 선거입니까? 막걸리 선거입니까 이게? 저는 참으로 아주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불쾌한 선거예요. 도대체 돈으로다가 선거 전에 이거를 제대로 하려면은 시장이 설령됐다. 그러면은 의원들 오고 서울시 의원들이 있으니까 상의해서 야 재정상이 얼마가 여유가 있는데 이 돈을 어떻게 하면 좋냐. 뭐 이렇게 동의를 얻어서 시장에 당선된 후에 해도 늦지 않는데 이거를 선거 앞두고서 돈 10만 원 주겠다. 또 뭐 하겠다. 뭐 무슨 전부 급식 무상급식 뭐 유치원도 전부. 도대체 이게 서울시가 이런 재정에 이렇게 여유가 있습니까 지금?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쥐들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놓고 보면은.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이렇게 더티하고 포퓰리즘으로 선거할 게 아니라 복지에서부터 전반적인 정부 문제를 이게 토론을 통해서 정정당의 정책으로 대결하는 선거로 좀 집권당이 몰고 갔으면은 좋겠다는 얘기를 자꾸 되풀이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황우산의 출발새 아침 여의도 중계석 서른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요. YTN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의견을 주실 분들은 샵 0945번 50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라디오에 채팅창에 의견 남겨도 상관없습니다. 자, 두 분 의원님 이번에는 각 당 내부 분위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박원순 전 시장에게 가장 청렴한 공직자, 재평가 이런 주장을 했고요. 그런데 박영선 후보 삼가라고 얘기했고 이낙연 위원장도 사실은 신중하라 경고했습니다. 어쨌든 이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이거 어떻게 불협화음으로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서른 의원님? 불협화음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기도 하지만은요.
이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죠. 박원순 시장이 청렴한 공직자라는 건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박 시장 때문에 지금 보궐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물론 본인이 돌아가시긴 했지만은 책임을 지고 그러나 이 시점에서 이 얘기를 할 필요는 있느냐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이낙연 우리 상임 위원장께서도 신중하라고 얘기했고 후보인 박영수 후보 신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논란을 할 부분은 아니고요. 임종석 개인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건데 그걸 지금 뭐 갖다붙어 한다는 것도 이상한 얘기라고 보죠. 어쨌든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박영선 후보도 그러고 우리 당도 그러고 보궐선거를 하게 된 데 대해서는 사과를 했습니다. 진중히 사과를 했습니다. 또 한두 번에 여러 번 사과를 했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피해선께 사과한다고까지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시비할 처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홍 의원님 이번에는 국민의 그렇습니다. 남의 당의 얘기를 제가 꺼내고 싶진 않습니다만은 당에서 큰 선거를 치르다 보면은 실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이 이해찬 전 대표가 천박한 도시라고 서울을 표현했었던 이것이 자꾸 머리에 떠오르는데 이런 분이 와서 지금 선거는 이겼다. 그리고 또 임종석 의원이 지금 엇박자 같은 거는 내부의 문제지만은 뭔가 좀 내부가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은데 우리 국민의 힘, 우리 정당의 선거 도우미 역할을 이분들이 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좀 좋으면서도 안타까워요. 그래서 어느 당이든지 이렇게 큰 싸움을 하면 실수 있는 건데 이렇게 이해찬 대표나 임종석 실장의 그 과거의 권력을 갖고 있던 실세들이 오늘의 서울시장을 한 마음으로 동일시에 치르는 게 아니라 뭔가 내용이 좀 심상치 않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예. 그건 아니고요. 우리 당에 대해서 걱정 안 하셔도 좋고요. 오히려 그 당이 국민의힘이 지금 분열이 심상치 않구나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그 좀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홍 의원님, 그 김정인 위원장하고 안철수 대표 여전히 보니까 어제 유세장에서도 분위기 별로 안 좋아 보였습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정인 대표께서 표현이 좀 지나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그 문제에 걱정을 하고 있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안철수 대표의 어제 우리 의총에 와서 빨간 넥타이를 메고 자기 그 일단의 표현을 한 것은 누가 뭐라기도 정권 교체의 시금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치가 똑같은 뜻과 정강 정책이 같으면은 힘을 합쳐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것도 정치의 새로운 장을 여는 건데 그 중심에 안철수 대표가 그 역할을 했다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의 새로운 역사로 저는 받아들이고 아주 찬성을 하고 싶고 이 김종인 대표의 말씀은 좀 지나쳤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거니 이렇게 저희들도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네네. 어제 북한이 어제 아침 7시 6분, 7시 25분에 쏜 걸로 지금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 탄도미사일이요. 또 그 전에 지난 일요일에 또 단거리 미사일 2발 발사했고 이에 대한 지금 사실 일요일에 발사된 거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우리 정부가 침묵했었는데 자 이런 정부의 대응 어떻게 잘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서른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대응은 문제가 없죠. 미국과 우한국과 함께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그리고 신중하게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요일에 발사한 건 아까 말씀한 대로 순항 미사일이죠. 크루즈 미사일이죠. 이건 크루즈 미사일은 여러 번 시험 발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정확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또 발사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크루즈 미사일 개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그 순항 미사일이었고 그리고 이게 탄도 미사일로 보입니다. 탄도 미사일로 보이는데 노동신문 오늘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신형 전술 유도탄이다. 탄도 중량도 2.5톤으로 개량했다. 이런 보도를 냈는데 이건 탄도 미사일이죠. 탄도 미사일은
유엔에서 못하게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뭐 단거리는 뭐 대체로 얘기를 안 합니다만은 중장거리가 발사됐을 때는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유엔에서 안보리에서 제재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 만일에 탄도미사일을 단거리를 발사했습니다만은 어쨌든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이 유엔에서 제재하도록 돼 있는데 단거리일 경우에는 그게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요. 그 지적을 하는데 그러나 오늘 아마 이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할 텐데 국정 발표를 할 텐데 그게 맞춰가지고 일종의 작은 도발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보죠. 반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이 탄도미사일 이 사태는 이 대한민국이 이 정부가 처해 있는 것은 크게 잘못했다고 보는 거고요. 그 이유는 미국, 일본에서 탄도미사일 발사했다라고 했는데도 우리 정부는 파악조차 못하고 이걸 아닌 건지 긴 건지 어중간하게 얘기를 하다가 미국, 일본이 계속 세계 뉴스에 이것이 전원이 되니까 마지못해서 이제 이거를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걸 보시면은 아시는 바와 같이 합참에서 일본보다 4시간 후에 늦게 탄도미사일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일본 같은 데나 미국은 7시 6분에 이 발사를 했는데 3분 후에 이 상황을 알았습니다. 이미 세계에 타전을 했어요. 그럼 우리 당사자인 우리 한국에서는 이걸 발표를 4시간 후에 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께서 1월 18일 날 신년 기자회견 때 이 한미 합동훈련 문제를 물으니까 북한과 협의한다.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 다음에 개성공단 연락소 폭파했지요. 또 우리 대통령께서 북한 애들이 뭐 참 입에 담지 못할 무슨 뭐 미친 개니 뭐 멍청이니 이렇게 듣기가 참 민망할 정도의 얘기를 해도 우리 정부가 대응을 누가 했습니까? 아무도 대응을 않고 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북한에는 쫄아가지고 할 얘기 못하면서 무슨 자주국방 얘기를 하고 평화 얘기를 하고 나는 이번 기회에 진짜 이 정치를 떠나서 이 대통령께서 좀 여야 그리고 국방 전문가들 모여놓고 야 이게 대한민국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이렇게 한번 허심탄회하게 이 남북 문제 또 안보 문제를 이야기하는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게요 북한의 쫄아서가 아니고요 지금 대한민국과 이 북한과의 경제력 차이 국가적 힘의 차이는 50대 1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쫄겠습니까? 우리는 북한과 함께 한반도에서는 평화가 있어야 되고 평화가 공존되면서 함께 성장해 가야 합니다. 이게 우리 운명입니다. 그게 대전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싸우지 않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에서 찾아내는 방법들입니다. 근데 그걸 무슨 쫄았니 뭐니 어쩌니 이렇게 놓으면은 참 낮은 수준의 판단이고 낮은 수준의 이 대북 정책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항상 전쟁해야 되고 항상 미국하고 싸워야 되고 우리는 죽어나가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평화를 유지하면서 힘이 있을 때 평화지. 힘이 없는데 남북이 함께 가는 것이 대전제입니다. 그렇게 막무가내식으로 가게 되면은 한반도엔 전쟁밖에 없어요. 그럼 계속 전쟁하자는 겁니까? 그거 아니죠. 평화를 유지하면서 상황을 끌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정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쫄아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대한민국과 북한이 비교가 됩니까? 홍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 얘기 갖고 길게 싶지 않은데 평화는 힘이 있을 때 평화를 유지하는 겁니다. 지금 힘은 50배 있어요. 몇 대 1 하는데 몇 대 1을 한 번도 써본 일 있어요? 말로만 하지 우리가? 우리도 이제 당당하게 자주 국방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요. 유엔이 북한 결의안 19년째 인권이사에서 채택했는데 이제 한국은 공동 제안국에 불참을 했습니다. 이게 3년째인데 자, 이 사안은 어떻게들 보시는지요? 이번엔 먼저 이거 홍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참 이것도 부끄러운 일이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또 세계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참 인권국가라면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왜 인권을 가장 중요시하는 이 정부가 3년 연속 여기에 우리가 국제회의에 불참을 합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여기에 이제 뒤따르고 있는 우리의 세계적으로 보는 한국의 소위 국방이나 안보나 인권 문제는 거의 지금 불신을 받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이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국민들을 좀 더 보호하고 안보를 지키는 정보로 좀 되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한 말씀 드리면은 지금 한국 전쟁 후에 납북대에 돌아오지 못하는 이 납북자가 516명에 달합니다. 516명. 예. 이거 어떻게 합니까? 또 피나 보부는 457명이나 되고, 또 조업을 하다가 북한에 끌려간 군인 경찰이 30명이나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함께 인권이라는 문제로 다뤄야 되는데, 이거 국제사회에 참석도 못하지. 우리는 스스로 얘기도 못하지. 북한은 우리에게 계속 겁박만 주고 있지.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의 현실입니다. 이 문제를 저는 좀 조속한 시일 아래 좀 이 정부가 좀 정신을 차려서 잘 해주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중계석은 마지막으로 서른 의원님 의견 듣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십시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반도 정책은요, 대한민국의 한반도 정책은, 남북 정책은 민족의 화해입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가 제일 먼저입니다. 한반도 전쟁이 일어나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민족의 화해와 한반도 평화가 무엇보다 앞서야 한다. 이 전제에서 문제를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인권 문제가 심각한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 이 유엔에서 결의할 때 우리가 같이 동참합니다. 그러나 그걸 우리가 앞장서 가지고 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책적으로 올바른 판단입니다. 왜? 그렇게 되면 북한을 자극하게 되고, 북한을 자극하게 되면 한반도 평화가 깨질 우려가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가 대전제인데 그게 깨어진다면 정책적으로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이 문제를 그렇게 시각으로 풀어가고, 지금 이 홍문표 의원님 쪽에서 얘기하는 국민의힘 쪽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면은 결국은 전쟁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정말 민족을 멸망시키기 위한 그런 정책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반도 정책은 평화가 우선이고, 그리고 민족이 함께 화해하면서 함께 성장해가는 것이 대전제이기 때문에 그 전제에 맞춰서 보면은 인권 문제가 분명히 있지만은, 그러나 인권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은 기술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게 이 전제에서 우리가 대북 유엔 인권 결의안에 처한 이 자세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훨씬 더 국민의힘보다 훨씬 더 성숙한 입장에서 문제를 본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대 중계석 두 분 토론 여기까지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른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잠시 뒤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내일 아침 스포츠의 매력 그리고 소식을 짧고 굵게 전해주는 코너죠.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YTN 스포츠도 좋은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보다 침울하시네요. 왜 이렇게 기가 죽으셨어요? 예, 축구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한일전. 예. 네, 좋네요. 요코하마 악몽, 참사, 굴욕 이렇게 싸늘한 여론입니다. 네. 무기력한 경기력 끝에 0대3으로 졌어요. 네. 유효 슈팅이 울산 이동준이 때린 중거리포 딱 하나였고. 중거리포요? 네, 그마저도 후반 39분에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슈팅조차 때린 적이 잘 없는 거예요. 슈팅 수가 4대15. 유효 슈팅은 1대9로 내용과 결과에서 모두 졌다. 네. 역대 한일전 최다골 패배 타이 기록인데요. 1974년에 1대4로 졌었고 10년 전인 2011년 삿포로 평가전에서 0대3으로 졌고 그리고 어제에 참사가 있었습니다. 사실 근데 어제도 이 소식 이제 경기 여기까지 얘기하셨지만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진영 자체가 그렇죠. 2군 전략이다 보니까 사실 질 수도 있겠다는 하시는 그런 걱정은 들었는데 그쵸. 이만큼은 아니었는데 그렇더라도 질 가능성이 있다. 사실 지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길 수가 조금 전력상으로 힘들긴 한데 하죠. 원칙 있게 졌다라는 말이 정치권에서 있지만 원칙 있게 졌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럼 이를테면 골도 주고받고 그렇죠. 이를테면 그렇더라도 이게 유효슈팅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1대9가 이게 뭡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예. 헛된 꿈을 제가 좀 꾸었던 것 같은데 기회 못 잡았던 선수들 막 패기 있게 밑에서 치고 올라오고 막 달려들고 막 저런 선수도 있었네 하면 정말 팀도 좋고 못 왔던 손흥민 선수나 이런 선수들도 좋을 거잖아요. 어제 보니까
킥오프 전에 손흥민 선수가 SNS에다가 함께하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하지만 먼 곳에서 응원할게요. 다 같이 응원해요. 굿럭 보이즈 하면서 막 하트 뿅뿅해서 SNS를 올려놨던데 예. 보면서 무슨 생각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참 답답했을 것 같아요. 사실 축구 기자들이 축구를 뭐 많이 애정을 하는데 어제 예. 분위기 뭐냐면 야 몸싸움에서까지 지는 한일전은 처음 봤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예. 우리가 기억하는 한일전 생각하면 거칠게 막 투지로 몰아붙이고 예. 일본 선수들 사실 아기자기하게 패스 축구 좋아하니까 그렇죠. 그런 걸 아예 못하는 일본이 막 당황해서 막 허둥지둥대는 그런 예.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뭐 이를테면 뭐 2012년 런던 올림픽 동메달 결정전 때도 그랬고요. 2018년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 결승전 뭐 이럴 때 보면 일본 니들한테 앉아 뭐 이런 패기, 투지, 뭐 투혼 이런 네네. 것들이 필요했는데 어제는 그런 게 실종돼서 결과만큼이나 조금 아쉬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 용어로 요즘 그런 말 잘 안 씁니다만 네. 군기가 빠졌다. 예? 네. 예, 좀 지나친 말인가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근데 이렇게 진 거는 또 선수들의 투지도 네. 그렇지만 또 전술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벤투 감독의 전술 이거 좀 평가 좀 해주세요. 벤투 감독이 저는 잘못한 것 같아요. 일단은 예. 발렌시아 이강인 선수를 최전방 원톱으로 선발 출전을 시켰는데 예. 이강인 선수의 장점이라고 하면 사실 공격 쪽, 중앙 쪽 약간 처진 스트라이커나 중앙 미드필더 쪽에서 네. 패스 뿌려주고 저런 패스가 있었어? 하는 예. 그런 창의적인 플레이를 하는 선수잖아요. 그렇죠. 공격에 물꼬를 트는 일을 잘하는 선수인데 최전방에 박아놨습니다. 사실상.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제로톱이라고 해서 이제 본인 생각에는 이제 수비를 끌고 내려와주면 예. 2선에 있는 선수들이 올라가서 뒷공간을 좀 침투해서 우리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예. 결과적으로 고립이 됐어요. 밑에서부터 착착 올라오는 그 빌드업 축구가 전혀 안 되니까 이강인 선수가 최전방에서 고립이 됐고요. 예. 중간에는 계속 뻥 뚫려서 역습으로 허용하고 그러다 골 먹으니까 또 와르르 계속 또 뒤로 엉덩이 빼고 예.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단 전술 자체가 잘못이 됐는데 더 화가 났던 거는 어제 경기의 최고 스타가 예. 사실은 이강인 선수예요. 보시면 어제 중계 보시면 아셨겠지만 일본 중계진 카메라도 시작부터 계속 이강인 선수 원샷을 잡았단 말이에요. 예. 집중 조명을 했고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한국 축구를 이끌 중심이자 사실 간판 선수인데 예. 이 선수를 일본전에서 그것도 전반에 바로 빼버린 거는 예. 너무 잘못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젊은 애들 말로는 뭐 GG를 선언한 꼴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전술을 고쳐서 기회를 살려서 이제 후반에도 좀 뛰겼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게다가 이제 내년 월드컵에 해잖아요 벌써. 그래서 아시아 2차 예선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본과 우리는 최종 예선에서 만날 수도 있는 상대입니다. 왜냐하면 아시아 그렇죠. 최종 예선 하면 늘 뭐 우리랑 일본이랑 뭐 호주, 이란 뭐 늘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래서 거의 뭐 2분의 1 확률로 일본이랑 또 붙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힘 빠진 경기를 한 것이 너무 안타깝고 속상하네요. 그러게요. 자, 뭐 현장에 간 기자들도 참 기자회견 했을 텐데 네. 분위기도 참 침울했겠습니다. 화상이라서 맞다. 그렇죠. 예, 교감이랑 현장감이 조금 없는데 그래서 더 침울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요? 벤투 감독 근데 어제 뭐라 했냐면 이제 그 유럽파가 있었다면 결과가 달라졌겠냐 이렇게 사람들이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예. 그런 가정은 해서는 안 된다. 모든 패배 책임은 나에게 있고 개선할 점을 찾겠다. 예.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일본 주장의 요시다 마야, 뭐 이탈리아 삼프도리아에서 뛰는 선수인데 승자의 여유일까요? 아주 좋은 준비가 됐다. 한국이 어려운 상황에서 너희들의 그 반대 여론도 무릅쓰고 일본에 와줘서 너무 고맙다. 네. 공격수 손흥민이 오면 완전히 한국은 다른 팀이 될 거다. 이렇게 뭐 덕담도 해줬습니다. 그래요. 해외파는 일본에서 이제 바로 출국을 했고요. 감독이랑 코치진은 또 국내파 선수 16명은 오늘 4시 반에 인천공항으로 귀국하고요. 예. 바로 파주 NFC에서 동일 집단 격리를 하는데 계속 같이 있을 텐데 분위기가 조금 안 좋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 그러게요. 어린 선수들 많으니까 뭐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이런 생각 가지고 보약으로 삼길 바랍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보약. 예, 좋은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방역 시험대라는 설명도 있었는데 중계상으로 봤을 때는 깜짝 놀랐어요. 너무 그래요? 다닥다닥 붙어 있고 중간에 도시락 먹는 사람까지 있어서 굉장히 놀랐는데 예. 이게 사실 7만석 규모 제일 큰 경기장이라서 1만 명이면 또 야외기도 하고 해서 거리두기 뭐 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의외로 조금 허술해서 힘들었고요. 예. 네, 뭐 도쿄올림픽 해외 관중을 일단은 안 받기로 했는데 국내 관중을 받을 거냐, 그럼 받으면 몇 명을 받을 거냐 이거를 4월에 결정을 하거든요. 어제 축구 경기, 다음 달에 수영, 육상 국제대회 보면서 결정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였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